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 예술, 전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도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검토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울산의 또 문화, 민속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문화, 예술, 전통 다 들어보신 단어들인데요.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실까요? 이 단어를 평소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정확한 정의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전 등에서 찾아봐도 이 단어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말인 만큼 단순하게 한마디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 문화예술 전통을 떠올렸을 때 연관되는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고대, 중세, 근대.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문화예술 전통은 역사 그리고 정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아이러니라는 단어도 들어보셨는데 정확한 뜻을 바로 지금 여기서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검색하지 않고 해석하실 분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패러다임이나 민속, 정제, 풍속, 정학, 악, 여기 보이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문화와 예술과 전통에 다 연관이 돼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 단어들을 한 번쯤 보실 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서브컬처, 그리고 뭐 대중문화, 대량문화, 복제, 마케팅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들은 모르는 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명하려면은 꽤나 좀 어렵죠. 정확한 의미나 정의는 잘 모르지만 대강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는 내가 똑바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 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는 수학 공식 같은 것인데, 이 문화, 예술, 전통 이런 단어들에서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대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죠? 문화,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평소에도 뭐 영화관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고 TV, 방송 등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문화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누가 길을 가다가 물어봤습니다. 문화가 뭘까요?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문장들 보시면은 뭐 제일 위에는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새겨놓는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상형자다. 이건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단어들인데 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밭을 경작하는 일, 그렇죠. 서양에서 문화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산업이나 경제, 정치 등과 연관이 돼 있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또 우리가 분수를 알아라 했을 때 그 분수에도 해당이 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양 쪽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문화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또 기타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문화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그리고 생활 양식의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긴데 어렵습니다. 한마디가 아닌 거죠. 의식주를 비롯해서 언어나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으로는 권력이나 형벌보다는 문덕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 예전에 뭐 봉건사회라든지 또 중세까지는 그 왕권 시대였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귀족이나 그 상층, 상류층들이 하류층들을 인도하는 그 정치의 원리로 사용이 된 것이 바로 문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조선시대 때 대개 이렇게 이제 사대부나 또 귀족들이 백성들을 교화하는 의미에서 학문을 통해서 인지가 깨어 밝게 되는 것.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들이 공부나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기본적인 인간들의 삶보다 조금 더 낫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화의 문자, 한자로는 그럴 문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를 보시게 되면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새긴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상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알기 쉽게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문신이라고 보이는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를 옷 위에 새길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 관복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계급에 따라서 호랑이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임금의 경우에는 용이 그려져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몸에 직접 새긴 문신일 수도 있겠고 또 옷에 단 표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 글자가 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고 점차 발전해서 그럴 문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고 몸 부위에 무늬를 새겼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몸 부위에 무늬를 새기다. 자,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공동체로서의 조직을 구성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거는 뭐 동물 세계에서도 그 무리를 지을 수 있죠.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있는데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런 문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냄새 이런 것들로 구별이 될 수 있겠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계급 서열이 정해지겠지만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계급이 설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부터가 아니죠. 고대 사회 때부터 이런 그 관습이 내려오다가 현재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 자체 계급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됐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조직은 위계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과의 구별이 지어져야 합니다. 통치를 위해서 그랬죠. 이는 바로 그 공동체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말이고요. 권력과 서열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이 글자는 구분을 짓다. 네, 사실은 구분을 짓다. 이 구분은 인간의 지식과 또 삶의 방식이 결합된 것으로서 다른 동물들이나 생물들과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에서 그럼 될 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될 화자를 풀이해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갑골문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쓰일 수 있죠. 이 글자를 보면은 이쪽에는 산 사람, 그리고 이쪽엔 죽은 사람이 되는데 바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을 상징하는 문자가 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생성, 성장, 소멸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이렇게 포용이 됐을 때는 문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 전반적인 것을 이룰 수 있다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화는 일정한 사회 제도와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정과정입니다. 자, 동물들의 문화도 있습니다. 동물들의 집단 생활도 있고 또 도구를 사용하는 원숭이, 침팬지 같은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이 문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의 삶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국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인류의 발생을 지금 그림으로 묘사해 놓은 작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유인원 시절에서 조금씩 발전해서 이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될까요? 네, 호모 에렉 이런 식으로 가다가 도구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가 좀 더 세련됐죠. 좀 더 발전한 도구를 농기구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산업에 관련된 기구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까지 뭘 풍자하는 그림일까 생각해 보시면은 인간의 발전 과정인데 여기에서 문화가 개입하는 순간은 바로 도구를 가지고 돌도끼가 됐든 아니면 신석기 시대가 됐든 도구를 가지기 시작한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동양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문화를 이제 서양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culture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cultura에서 파생한 쿨트레를 번역한 말로 원래 뜻은 경작, 밭을 갈거나 또 씨를 뿌리거나 하는 재배, 농경에 관련된 단어였었는데 나중에 교양과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구에서 문화라고 하게 되면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인간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어들과 그 해석들과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데 문화라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인간들이 획득한 다양한 산물,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들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영국의 학자였습니다. 1921년에 태어나셔서 1988년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모든 실천들은 그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문화에 대한 해석을 좀 크게 확대를 해서 그리고 세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셨던 분이기도 하죠. 19세기까지 사실 이 문화라고 하게 되면은 다소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려운 상위의 어떤 그런 것들, 상위 계층들만 누릴 수 있는 전유물처럼 생각이 됐습니다만, 자,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영국 이후로 문화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 인간의 어떤 계급이든지 상관없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류학적인 정의로서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의미와 가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화에 접근을 했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의 의견을 좀 빌어보자면 문화란 사람들의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한번 검토를 했던 문화의 정의들 중에서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문화가 아닌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원숭이의 무리, 집단 생활하는 거, 문화다. 자, 동물의 문화일 수 있고 원숭이의 문화라고 하면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문화를 사람들에 국한시켜서 인간의 삶에 국한시켜서 생각한다면 원숭이의 무리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싶고요. 자, 그렇다면 도구를 이용하는 건 인간뿐만이 아니다. 원숭이도 이용하고 수달이 돌을 이용해서 조개를 깨먹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도 문화냐. 이거는 삶의 본능 중에서 하나의 방식이긴 하겠으나 또 인간이 습득한 그런 총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에서 제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폭을 좀 좁혀서 보는 거죠. 갓난아기의 베넷짓,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문화냐? 베넷짓은 가장 원초적인 삶의 형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유인원 시절에 가졌을 어떤 원초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문화로까지 보기에는 힘들죠. 자, 제비집. 제비들이 흙을 물어오고 집세기 이런 것들을 물어와서 집을 짓는 것도 제비들의 문화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고 인류의 어떤 그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제비집을 지어준다면, 나무로 집을 지어준다면 그거는 하나의 문화에 해당될 수 있겠죠. 숫자놀이, 젓가락질 이런 것들은 원초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험이나 학습,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체험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문화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화투,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화투 칩니까?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림도 필요하고 적당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화투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현상 중에서 어쩌면 대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모 심기 마찬가지겠죠. 네, 모를 심는 거는 단순하게 그 자연에서 채취하는 형태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또 경작을 통해서 농사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모 심기 역시 인류가 만들어오는 문화의 한 형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곰의 동면, 겨울 되면 들어가는 거, 네, 그거는 생활의 본능이기 때문에 문화에서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울산에서 매년 그 새해가 되면은 간절곶에서 해맞이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겠죠. 해를 보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망을 빌고 소원을 빌고 한해 무사 태평을 기원하는 그런 형태의 의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문화에 포함될 수 있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화를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습과 제도를 통해 습득되어진 것들, 그리고 인간의 창의적인 방식,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규정하는 인간의 창의적인 방식이 개입했을 때 만들어진 산물들을 문화, 그런 활동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근대까지, 19세기까지 문화는 과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 어쩌면 문명, 새로운 문명, 모던, 그런 문물과 풍습, 세련되고 우아한 것 또는 과학적이거나 발전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언어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에서는 어느 시절이든 다양한 가치를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중세가 마감되고 근대가 열리는 시기, 또 문명의 발전이 새로운 방식들과 또 거기에서 파생된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것으로 지칭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식이든 소수든 다수든 특정한 생활 방식이나 학문과 종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문화의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 인간의 창의적인 방식이라는 건 인위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문화는 인간이 인위적인 그런 방식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모든 산물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예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문화는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문화의 기반을 두고 예술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예술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뭐 미적 행위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 무용수, 필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좀 표현하다 보면은 창의적이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독창적이어야 하고 창작이 필요하고 또 모방이라는 단어도 한 번씩 떠오르게 됩니다. 네, 결론은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작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사전적 의미입니다.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 예술이다. 아, 설명이 어려워요. 자, 그리고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도 예술이다. 오, 그래? 요즘은 그렇게 보는 경우 없잖아요. 공예와 예술, 이걸 따로따로 놓고 보는데, 그런가? 그러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도 역시 예술인가? 아, 글쎄요. 해석에 좀 나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자인은 예술입니다. 또 예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예는 심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능에서 이제 기술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전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참 예는 심는다. 그리고 술은 어떤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은 사실은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예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트, 예술 작품 혹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의미를 생성하게 된 것은 거의 근대부터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테크네, 아르스, 쿤스트, 아트, 아르 이런 단어들이 다 예술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요. 나라에 따라서 단어의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했던 말들이고요. 동양하고 비슷하죠. 오늘날 미적 의미에서의 예술이라는 뜻과 함께 수공 또는 효용적 기술의 의미를 포괄한 말이었습니다. 자,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그냥 단순한 기능으로서의 예술과 미적인 창작의 반열에 들어가는 기술, 그로서의 예술을 갖다 구별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황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세련된 기술, 숙련된 기술이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장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작품들, 산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작하고 체험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은 의미에서요. 이 행위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예술가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직관을 하고 어떤 작품 활동, 그림형 글, 조각, 연극 등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시각예술, 미술이나 공예를 좀 보게 되면 예술가는 종이나 그림, 물감, 돌 또는 음악에서는 소리, 또 글자를 이용하는 문학에서는 기호 등등으로 이런 재료에 의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수용자, 관객들이나 독자가 되겠죠. 소비자죠.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작품을 통해서 직관했던 내용들을 전달시키고자 합니다. 예술 작품으로부터 수용자가 향수하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그 그림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능적인 쾌감이나 감동뿐만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미를 재해석하는 한 과정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지만 완성하는 것은 독자나 관객들이다. 이런 얘기는 내가 만든 하나의 작품, 이 텍스트가 수용되는 그 소비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풍경을 그렸다면 풍경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눈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작품 해석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전달받는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본인들의 의지로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고 이것이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작품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학문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성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술에서 중요한 건 독창성, 개성 이런 것들이 그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게 되죠. 내가 하는 이 작업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것이 독창성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예술가만의 특질 또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작용함으로써 개성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표현을 실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대에서는 자의 확립과 근대사회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양식들이 발전되는데 사진 예술이 먼저 생겼고요. 영상 예술이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예술 작품들이 또 탄생하고 만들어지면서 예술의 방식은 근대 사회 이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단순한 음악, 미술, 그리고 뭐 문학 이 정도 범주에서 좀 더 다양한 표현, 영화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그 방식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대충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전통으로 들어갈 때 전통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통, 뭐를 전통이라고 하지? 전에서 내려오는 거, 맞긴 맞는데 좀 어려워. 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죠.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왔던 문화다.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준 과거의 풍습이다. 도덕도 있고 관습도 있고 인습도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속되어 온 한 문화의 방식이다. 저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보면 전통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이정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과거로부터 전해진 문화, 유산, 일반적인 것들을 이루게 되고요.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 문화, 사고, 행위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들, 그리고 갖가지 상징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총칭해서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전통은 유물처럼 박쥐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떠한 의미를 생성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은 옛날에 고인돌, 돌도끼, 초가집, 너와집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문화유산으로 구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생성해 내릴 수 있는 방식들, 전승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 삶 속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들이 전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돌이나 청동검, 들문토기, 우리가 뭐 빗살무늬토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도끼, 초가지, 화전 이런 것들이 전통이냐? 전통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들이고 지금 유물이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박제된 그런 유산 등은 전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자, 백자, 글쎄요. 네, 청자라든지 백자라든지 이건 공예를 통해서 전승이 되고 있고 그 기법이 남아있다면 전통의 방식으로 새롭게 우리들에게 의미를 생성할 수 있고 한지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한옥도 그렇고 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통 부채가 있고 달집 태우기 행사.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 2월 달에 정월 대보름 때 달집 태우기 행사 같은 걸 했었고 현재 우리 전통 놀이 중에서 풍물놀이 같은 것도 있고 국악도 있고 종묘제례, 세배, 추석 등등이 있습니다. 자, 공동체적인 문화에서 현재적 의미를 생성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유물, 유산, 유적, 유풍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인 전승되어서 우리에게 의미를 생성해 내는 것들로서는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삶과 공동체 또 현재적 의미를 생성해 내만 하고요. 미래의 전승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문화나 예술 전통에 관련된 담론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이런 개념 정리만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통이란 과거부터 전해져 온 문화유산들인데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진 사상, 관행, 행동, 기술의 양식 이런 것들은 관습이겠고요. 과거로부터 연속성을 가진 문화유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같은 문화유산이라 해도 현재 생활에서 볼 때 어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기초로 해서 파악된 것들을 말하게 되고요. 반드시 연속성, 단절됐다가 새롭게 의미를 생성해서 지금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전통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한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9세기가 들고 일제강점기 때 한복보다는 사실은 양복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고 유행을 타게 됐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생활 한복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한복들을 갖다가 입으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전통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 그리고 설날, 추석같이 또 세시 풍속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우리 민족의 특질을 간직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의 특질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통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쉽게 찾아가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책 한 권, 그리고 이정표,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그 동네 지나가는 사람한테 창문을 쫙 내리면서 여기 거기까지 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때 그 전통은 우리가 현대 혹은 미래가 가야 할 이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표는 미리 세워놓게 되는 거잖아요. 먼저 세워놓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미리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선정돼 있고 자리를 잡았던 것들을 찾아가는, 그리고 미래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전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울산의 민속 관련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